근데 저는 깊이라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건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이건 좀 와닿는 영화가 있고 와닿지 않는 영화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극단적인 예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혹시 비정규직 특수요원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알아요. 보셨나요? 보진 않았어요. 네, 저는 봤거든요. 네. 심지어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 영화. 그 영화 봤는데 제목에서부터 비정규직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비정규직 얘기가 잠깐 나와요, 초반에. 초반에 막 공무원 시험 다 떨어지고 하다가 어디에 합격하게 됐는데 국정원에 합격하게 됐는데 거기서 비정규직으로 어디 뭐 잠입수사를 해라 뭐 해서 나오는 초반에 잠깐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힘듦 조금 나오는데 결국은 그냥 하급 코미디. 약간 훑고 슥 훑고 지나가는 듯한 영화였거든요. 또 미생 같은 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무슨 장그래법까지도 만들잖아요.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는 정말 그 영화 그 드라마 보면은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죠. 나이 아저씨 봐도 아이유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도 청소 노동자분도 계시고 파견직 직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뤘을 때 그 사람들의 감정을 조사를 잘한 거예요. 조사를 잘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근데 비정규직 특수요원 같은 거 봐봐요. 그 보면은 이게 무슨 깊이냐고. 깊이가 있고 없음은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그 영화는 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냥 비정규직 특수 요원 붙여서 파리한 거죠. 판 거예요. 파리한 그냥 거지. 마케팅용으로 제목 그렇게 지은 거죠. 저도 걸캅스 영화 자체는 문제의식은 좋다고 봐요.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해서 누군가 협박하고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요. 영화 자체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동일하는데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라서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 자체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만듦새가 짜임새가 없다는 거지, 만듦새. 네, 그냥 예측이 되는 코미디들이 있어서 즉 그게 남자 두 명이 나와서 투캅스로 했어도 뭐 맨캅스 이런 식으로 했어도 전 별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영화 자체가. 그냥 코미디를 만들어서 상관없는데 그냥 뭔가를 사회의식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깊이가 있게끔 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대중으로서는. 근데 깊이가 없고 깊이가 있고는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깊이가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걸 업으로 삼는 게 평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인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게 저는 여기에서 이게 평론가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건 그냥 현상일 뿐이야. 그 어쩔 수 없고 깊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 세 개를 꿰뚫는 뭔가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이 깊이의 강요 책에서 네. 뭔가요? 저는 그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표제적인 깊이의 강요에서 작가는 평론가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그런 소신이나 예술관들이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고, 승부에서도 보면은 자기 소신대로 체스를 두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소신대로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소신 이런 거 말고 그냥 대중들은 자기들이 볼 때 쾌락적이고 즐거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데 결국 자기 소신대로 이긴 사람은 체스를 떠났잖아요. 네. 그쵸. 자기 소신이 또 사라진 거죠. 세 번째도 자기가 그렇게 보석을 계속 다듬으면서 오랫동안 세공사 일을 했고 세계가 조개화가 되고 있고 뭘 인간화되고 있다라는 걸 마지막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은 마지막에 딱한 주인은 그냥 네모난 관 속에 묻혔구나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에도 흔들리지 않을 나의 소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게 깊이라는 거예요. 내 깊이. 네. 맞네요. 타인의 시선들로 인해서 자신의 재능을 불신하게 되고 군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승리해도 승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고 어떻게 보면 자만이야.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 선을 지키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내 확신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네. 누가 뭐래도 내가 맞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것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의 지지도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지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뭔가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취향은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소비를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취향은 결국 연구되어야 되고 그러면 깊이가 깊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모든 분야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근데 그 방법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흡수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취향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성해야 되는 가치라고 보는 거죠. 음.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것보다 내 취향이 완성되고 내 철학과 어떤 생각들이 완성이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애초에 독일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철인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깊이의 강요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양 사장의 바이블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양 사장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면에서요? 평소에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었어요. 이전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게 그래야 완성이 된다랄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 소신을 가지려면은 스스로 취향이 되어야 된다랄까. 뭐 이런 얘기들을 간혹 했었는데 요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책을 권해줬으면 더 쉽게 빠르게. 빠르게 알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바이블처럼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사람들마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얘는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네. 아 얘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그냥 난 내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건 결국 내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거가 맞는 말인 게 내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진짜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 토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소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음.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거를 쌓아가면서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형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주관끼리 부딪히는 가장 정점이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고 생각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우리는 너무 이야기를 못해요.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틀린 말 했으면 네네. 그러니까 맞고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토론의 문화가 좀 없죠. 그게 학습된 건가? 우리가 토론을 잘 못하는 게. 뭐 이제 그게 교육 체계나 이런 거의 문제라고 많이 하죠. 음. 사람들은 뭐 주입식 교육 그리고 객관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고 늘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교육 체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혼자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느꼈으면은 다른 식으로 내가 획득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약간 교육체가 병신이니까 내가 이렇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다는 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교육 체계가 안 좋으면 나는 어떻게 그럼 이 체장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수능 성적을 잘 보거나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건 다른 문제야. 근데 나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 되게 삶의 모토가 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지만 기분이 태도가 될지 말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지금의 기분으로 내 어떤 삶의 태도를 결정하면 그 순간적인 기분으로 내 행동들이나 말들이 되니까 그게 너무 사람이 일일비하게 되는 그런 것들 같아요. 중심이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태도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기분에 의해서는 흔들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습관이 되니까. 그쵸. 네, 그럼 결국에는 그냥 내 성향이 그렇게 돼버리는 네, 그렇게 거지. 돼버려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30대 중반 이러니까 결혼을 못한 친구들은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빨리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너는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어? 너가 생각하는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결혼을 그냥 하고 싶은 거구나. 네, 그냥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달성해야 되는 미션 같은 거야. 근데 그 미션을 어떻게 깨고 싶은지
대한 철학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같은 공간에 살고 싶으면 그럼 난 같은 공간에서 살 때 어떤 식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고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이고 이 공간을 같이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걸 잘하고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만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상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은 갖다 대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를 퍼즐 조각을 끼우는 거라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퍼즐 조각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퍼즐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맞는지 끼워볼 수 있는 건데 자기 모양도 모르면서 갖다 대보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소모적이지. 그리고 남 탓만 하게 되고 음. 자꾸 자기는 늘 상처받는 사람이고 근데 사실 그 어떤 관계나 사람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과 행동은 통제가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욕심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고 방향만 이렇게 바꿔도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그 마음먹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문화,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사과하지 않는 문화가 너무 강해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금기시되고 있어. 일부러 더 안 하려고 하지. 네, 일부러 안 하려고.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본인이 직감을 하더라도 네. 일부러 안 하는 네. 게 좀 있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사과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존심을 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 상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애둘러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미안하다는 말을 그냥 무슨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것도 사실 문제긴 그건 한데 문제죠. 문제긴 한데 사실 어쨌든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네.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뭐 자기는 미안하다고 못하는데 뭐 연예인이나 기업에서 잘못을 해서 사과문을 쓰면 그걸 가지고 막 딴지 걸고 저거는 뭐 매뉴얼이다. 뭐 사과의 방식에서 벗어났다. 그럼 나는 얼마나 그렇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야? 어떤 방식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는 모른대요. 근데 뭐 결국에는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만나면 한번 다시 물어봐야죠. 그래요. 네. 누굴 얘기하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알겠네요. 이제 알겠어요. 퍼즐이 맞춰졌어.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졌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또 깊이는 또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거죠? 이 평론가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다른 갤러리들이 깊이가 없다라고 과연 표현했을까? 작품을 감상하러 온 다른 일반인들이 평론가의 영향을 받아서 깊이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특히 예술 쪽은 평론가들에 의해서 크죠. 좌지우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 영화 같은 것도 뭐 이동진 씨가 뭐 별점 5개 준 거는 믿고 볼만 하다 뭐 이렇게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약간 입김이 좀 세죠. 네. 물론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오는 신뢰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미리 영화를 봤어. 근데 좀 별로야. 근데 이동진이 별점 5개 줬어. 오이씨. 내가 몰랐던 게 있나? 다시 보면 대단해. 근데 만약 이거 안 봤으면 다시 봐도 별로였을 걸. 그쵸. 이게 만들어진 옛날에 그런 실험 같은 거 있었잖아. 커피 실험 같은 거.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이제 뭐 해외 브랜드, 뭐 국내 브랜드, 저가 브랜드 막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맥도날드 커피가 제일 맛있었다. 막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브랜드를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지. 그쵸. 이미. 네. 그 옛날에 내가 다큐멘터리 공부할 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와인바 사장님을 취재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 요새 사람들은 혀로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맛을 느끼는 것 같다. 맞아. 블로그, 그 감상문 막 이런 거를 보고서 이 와인 맛을 평가하지 실제로 자기가 먹어보고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니까 왓챠 같은 데서 보통 이제 영화 보고 나서 내가 아카이빙 하려고 평점 같은 거 매기잖아요. 맞아. 왓챠에서 예상 별점 이렇게 있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 예상 별점. 거기에서 약간 반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같은 게 또 있긴 있거든요. 아 그렇지. 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별점을 토대로 나를 평가한 거잖아 네. 사실. '나는 이런 취향일 것이다.' 라는 그럼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대중의 평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 관객이 1,000,000원 들었는데 나는 별로던데? 뭐 해운대 이런 거? 왜요? 윤재균 사단권은 다 국뽕이 너무 심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요? 국제시장? 예. 그거 보면은 답 안 나오나? 저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예.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취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국뽕에? 보고 나오니까 다 보고 너무 깔깔대면서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아 내가 국뽕에 취해 있었네.'라는 생각이 취하면 안 돼요? 현타가 국뽕에? 좀 왔어요. 취하면 안 되냐고요? 네.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취해 있으면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저는 왕의 남자. 는 별로였다. 예. 아. 재미없었어요. 전 이제 개봉했을 때 개봉한 첫날 뭐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초기에 극장에서 봤는데 아 되게 재미없다.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막 1,000,000 넘고 막 입소문 타 가지고. 예 입소문 타서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 지금 그래서 다시 보라고 해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어려 가지고 뭐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는 재미없게 봤어요. 평론가들이 되게 좋다고 극찬한 영화들 예를 들면 스틸 라이프 그거 중간에 잤거든. 나 별점 2점 줬어 그거. 근데 그게 엄청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도 안 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흔히 깊이와 재미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좀 있어. 같이 간다고 보기 힘들죠. 힘들지, 힘들지. 일반적으로는. 깊이가 있으면은 아우 노잼이네. 그리고 재미가 없어도 허용이 돼요. 그렇죠. 깊이가 있다고 깊이가 하면. 있으면은. 네. 근데 재미있는 것들은 어우 좀 깊이가 없네. 서로 손가락질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업 영화, 예술 영화 구분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았다.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영화는 없어요, 그러면? 깊이도 있는데 재미도 있는 영화? 댄싱 퀸. 난 이 영화를 한 10번 넘게 봤어. 볼 때마다 매번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울더라고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혼자 울고 있어. 질질 짜고 있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엄정화가 아이돌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 가지고 이제 막 "서울시장 하지 마라." 뭐 해 가지고 막 밀가루 쳐맞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롱테이크로 와이프가 "아이돌 준비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에서 관두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제 긴 연설을 하는데 자기는 몰랐대. 엄정화도 자기 와이프도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맞아. 어. 자기만을 위해서 늘 헌신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 진짜. 그냥 코미디 같지만은 사실 꿈이 있는 사람 모두 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역할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와이프라든지 엄마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남성 중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남자의 결정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여자도 꿈이 있다라는 것에서 눈물이 나는 건지. 남자가 아니, 인정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런 거와 건지.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 순간이 되게 나는 감동이었어. 나는 그냥 이 인간의 쪽으로 나는 감동을 느낀 거였거든 사실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인간애를 느꼈어.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영화의 백미는 경선 토론회가 가장 압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에 황정민이 첫 번째 토론회에서 완전히 망한단 말이야. 두 번째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 다른 패널들 원래 이제 기존 뭐 3선 4선 했던 그 다른 패널들이 뭐 "결혼하면은 뭐 얼마 더 드리겠습니다. 뭐 육아 뭐 장려금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황정민이 물어봐. "지금 분유가 얼마 하시는지 아냐고. 지금 뭐 맞아. 아시냐고. 뭐 알고서 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 비싼 거 먹이려면은 뭐 한 3만 원 뭐 2-3만 원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서. 근데 지금 부모들이 이거 먹이려면은 둘 다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둘 다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애는 지금 누가 키울 것이냐. 애는 밥을 누가 먹일 거냐. 나라에서 밥 먹여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무상급식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이 얘기는 사실은. 나라에 그쵸. 어. 2012년이면은 어어. 무상급식 그거 할 때니까. 무상급식 얘기를 한 건데 그 무상급식을 이끌어내는 그 토론의 과정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얘기가 돼. 이 황정민의 논리가. 나는 그 장면을 위해서 댄싱 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나는. 깊이와 재미를 동시에 잡은 영화로 나는 댄싱 퀸을 늘
꼽고는 하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정치적일 수도 있지. 나는 정치적인 거 좋아해. 깊이가 있었다 이거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깊이도 분명 본인의 생각도 분명히 있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와 동시에 재미도 담을 수 있었던 음. 영화였다. 전 오히려 그 영화에서는 엄정화가 더 좋았는데 엄정화를 캐스팅한 게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거기서 주인공 이름도 황정민, 엄정화로 음. 나왔으니까 약간 상징처럼 엄정화의 모습이 지금 지금 국내 탑 아이돌들이 봐도 되게 선망의 대상이니까 그쵸. 약간 캐스팅도 잘했던 거 같아.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가 제일 좋았어요.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그것도 극장에서 봤는데 영화가 가상이랑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한 작가들이 계속 나와요. 꾸색이었나? 주인공이 그 과거를 되게 동경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차를 타고 가서 그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 그래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던 작가들이랑 같이 만나서 막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사랑을 빠지고 이러는데 그 파리 전경을 쭉 보여주면서 옛날 작가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작가들의 책만 다 읽어봐도 아 진짜 성공한 사람이겠다. 근데 이거를 진짜 그 현지에서 영화를 사람들이 본다면 찾아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 이 작가들이 이런 대사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 작가들이 실제로 살아있었다면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캐릭터들 다 살아있거든요. 그럼 고증을 잘한 거네. 네, 물론 우디 앨런 감독이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영화 자체는 전 되게 좋았어요. 전 우디 앨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영화가 가장 좋아요. 깊이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재미도 있었다. 네. 사실 근데 내가 재밌게 느끼면은 보통 깊이를 느끼지. 그리고 찾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밌으면 깊이가 있는 거지 뭐.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저자의 에세이로 문학적 건망증이라는 맞아요. 파트가 있어요. 네. 어땠어요? 이 양 사장의 어떤 로직이 다 담겨 있는 책인데 문학적 건망증이 그것의 완성판이었어요. 왜요? 이걸 읽으면서 아 진짜 양 사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게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양 사장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렇지? 왜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문장이 단독으로 한 번 나와요. 이 문장이 양 사장이 가끔 저에게 얘기하는 말이었어요. 술 먹을 때마다. 근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네가 이 에세이는 그거예요. 문학적 건망증?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또 읽어. 네. 또 읽고 똑같은 부분에서 내가 감탄해. 그러면은 사실 읽은 게 아닌 거야. 결국에 다시 읽고 똑같이 또 감탄할 거면은 이전에 읽었던 건 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됐던 거였던 거거든. 근데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되려면은 이걸 내가 체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책을 다시 읽을 때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은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에세이의 주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저희가 이터널 선샤인 때 말했던 영혼의기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저도 실제로 책을 엄청 많이 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잘 기억 안 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읽었었던 책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중에 또 읽어보니까 읽었던 책이네라고 느낀 거야.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저는 다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적어놓거나 뭐 밑줄을 그어놓는다거나 요즘에는 그냥 이런 메모 어플에다가 다 책마다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엔 영혼의 기처럼 우리가 완성된 인간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같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꾸준히 쌓여야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계속 완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전 심지어 너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이 말을 너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워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느낌으로 권면하지. 근데 약간 비슷한 철학이 제 철학은 그거긴 해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이제 깊이에 가면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공부해라. 네. 취향연구소 처음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그쵸. 거잖아. 이게 내가 취향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해야지 내 취향이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기피의 강요에서 나오는 얘기랑 마찬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소비하는 걸로만은 취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바뀐 내 언어나 내 글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걸 들려드려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작품을 보고 읽으면서 아 이런 장면들이 있었구나 다시 곱씹어 보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말로 남겨 놓으면서 나중에 다시 들었을 때 아 맞아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때 내가 다른 생각을 했었구나 지금이랑 그럼 그때랑 나는 달라진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어떤 흔적을 남겨 놓는 거죠. 뭐 그것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책들은 일단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뭐 "한번 다시 얘기해 봐라."라고 하면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했던 책들 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든지 뭐 까먹은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0년생이 온다. 90 년생이 온다. 이게 세 번째 책이구나. 이 두 개는 확실하게 그 책이 뭔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옴기니의 말에 음. 카프카의 변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그레고르 잠자가 비인간화를 겪으면서 사회에서 사람이 괴물로 변하고 인간이 벌레로 변화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사회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행동이나 가치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보고 싶어지게 되고 이 책을 함께 읽어보고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취향연구소 5번째 시간 오늘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의 강요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더욱 양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한층 알게 된 한층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양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김케의 강요를 한번 읽어 보시는 게 뭐 원하시면 저희 녹음할 때 오셔서 네 방청하셔도 되고 같이 예. 게스트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예, 저희가 맞아. 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있을라나 모르겠다. 지금 댓글이 안 달려 가지고. 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저도 오늘 되게 좋아했었던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이 책을 처음 봤었던 게 한 10년 전 정도가 되는데 아 그때랑 지금이랑 나는 방향이 다르게 바뀌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나는 그때 내가 10년 전에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방향을 살고 싶었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상향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나요? 그 네. 앞으로 한 10년 후는 어떨까요? 더 공부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켈란젤로 전시를 갔을 때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앙코라 임팔로 이래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인간은 배우는 것이다. 네, 늘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는 이제 어떤 걸 주제로 다루는지. 네, 다음 주는 이제 영화 할 건데 팀 버튼 영화 중에 빅피쉬를 볼 거예요. 사실 이제 그냥 팀 버튼 하고 싶어서 팀 버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가이소는 너무 클래식하니까 아 왜 클래식해요? 그거 할 만 얼마나 함의가 많은데. 그러니까 클래식이니까 너무 클래식이니까 빅피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가이소는 얘기할 거야 내가 볼 땐. 결국에 그렇게 빅아이즈 얘기하고 할 텐데 네. 어쨌든 일단 메인은 팀 빅피쉬. 버튼의 네. 빅피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향연구소 다음 주는 팀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취향연구소의 양 사장 오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